2026년 1월 25일 일요일 저녁 워싱턴 DC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즐기며 풋볼 경기 결과나 연예계의 가십거리에 열광하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주말 저녁에 수도의 심장부에서는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시장 조정이나 일시적인 하락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는 카운트다운 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6일 후면 전면적인 시스템 마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2시 14분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송한 단 하나의 트윗은 월스트리트의 모든 리스크 관리자들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협상 전략이나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잔인하며 공포스러울 만큼 명확했습니다. 6일 후 정부 셧다운이 시작된다는 것과 우리는 파산했으며 미국 우선주의가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안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2018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비난하며 국립공원을 주말 동안 폐쇄하는 정치적 쇼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고 모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익숙한 결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소음으로 치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금융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18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당시 인플레이션은 2%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었고 국가 부채는 20조 달러 수준이었으며 세계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6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으며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섰고 지정학적 질서는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셧다운이 가져올 결과는 우리가 이전에 직면했던 그 어떤 상황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문을 잠그거나 국립공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21세기의 금융시장은 밀실에 모인 몇몇 인간들의 직관이나 결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블랙록이나 뱅가드,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지하 벙커에 있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들과 그 안에서 돌아가는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기계들은 데이터를 마치 산소처럼 소비하며 생존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필요로 하고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를 필요로 하며 소비지출을 추적하기 위해 개인 소비지출, 디플레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은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의존하는 유일한 레이더망입니다. 모든 금리 결정과 모든 채권 수익률의 변동,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십억 건의 거래는 오직 이 데이터들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을 바탕으로 계산되고 실행됩니다. 그러나 만약 금요일 자정부로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다면 데이터 기관들의 불이 꺼지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노동통계국은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졌는지를 판단해주는 경제분석국은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웹사이트는 폐쇄되고 서버는 멈추며 예정된 모든 보고서는 취소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며 고용지표 또한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감시하던 레이더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채권시장의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고 있으며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앞으로 3주 동안 아무런 계기판도 없이 비행기를 조종하라는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당신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눈을 가린 채 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계기판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를 추락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야를 잃고 비행해야 할 때 그들은 가장 원초적인 관료주의적 본능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레이더가 꺼졌을 때도 작동하는 유일한 버튼은 바로 화폐 인쇄기입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이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으며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들 또한 이 시나리오를 이미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블랙아웃이 연방준비제도를 방어적인 태도로 몰아넣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을 때 연준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유동성 동결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시스템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어들이 멈추지 않도록 기름칠을 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정성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중앙은행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이며 은 가격이 $100 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장은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필연적인 반응을 앞서서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지금 달러를 버리고 반달러 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 주가 되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패닉에 빠진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희석시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에 불이 붙기 전에 보험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의존하는 화폐를 버리고 물리학의 법칙에 의존하는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타이밍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온한 시기에 셧다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극도의 취약성 속에서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배관 역할을 하는 레포 시장은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레포 시설은 비어있고 현금 쿠션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셧다운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의 목발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필연적인 추락을 보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정치적 교착 상태는 단순히 예산과 적자에 관한 논쟁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싸움이 되었으며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숫자를 두고 다투는 동안 미국 중서부의 거리에서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융 분쟁을 사회적 전쟁으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타협보다는 예산 법안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맹세하게 만든 그 불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엑셀 시트 위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거리의 화염과 분노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데이터 블랙아웃에 대해 이야기했고 시야를 잃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이번 정부 셧다운이 피할 수 없는 필연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합의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지 이해하려면 미국 중서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직시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들이 채권 수익률을 감시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미국인들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비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연방 요원들의 대규모 무력 증강과 관련된 보고들이 뉴스데스크로 쇄도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경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수비대, 그리고 연방보안관과 같은 연방 자산들이 국내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늦게 상황은 긴장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3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방 요원들이 개입된 두 번째 총격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서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희생자는 범죄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희생자는 34세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2시간의 고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연방 순찰대와 마주쳤을 뿐입니다. 세부 사항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지만
대중의 반응은 이미 폭발적입니다.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은 검열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단순한 화를 넘어서 내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집단적인 비명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가장 선한 부분을 대표하는 의료 영웅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의해 총격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시위의 물결을 촉발시켰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불타고 있습니다. 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고 주 방위군이 소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초신성이 폭발하는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산 합의를 파괴하는 불꽃입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를 한 달 더 운영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이미 모래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연방 병력 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 어떤 법안도 막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쏘는 데 사용된 총알값을 지불하는 수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타협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만약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반대로 공화당 의원이 연방 요원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의 지지 기반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교착 상태입니다. 피로 쓰여진 막다른 골목입니다. 따라서 셧다운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성입니다. 두 진영이 더 이상 돈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 대해 논쟁하고 정의에 대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금요일에 문을 닫을 것입니다. 정치가 감정적으로 변하면 논리는 방을 떠납니다. 이 상황은 데이터 블랙아웃을 보장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질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지만 혼란은 두려워합니다. 금융 붕괴와 유동성 동결,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의 사회적 불안이 결합될 때 귀금속을 위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투자자들은 화면을 보며 은행이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창밖을 보며 도시가 불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약탈당하고 있는 상점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정부의 채권을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중립적인 것을 삽니다. 유일하게 사적인 것을 삽니다. 그들은 금을 사고 은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실물 금속의 프리미엄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은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금융과 정치, 그리고 사회 모든 수준에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화폐로부터 도망쳐 자산으로 숨어듭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서 가장 놀라운 신호인 이동 속도의 붕괴로 우리를 이끕니다. 은의 가격이 단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도 신호를 분석해야 하며 $110 돌파가 단 며칠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미니애폴리스의 사회적 혼란이 불이라면 차트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격 움직임은 그로 인한 폭발입니다. 가격 수준을 보는 것을 멈추고 속도를 보십시오. 금융시장에서 속도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속도는 움직임의 강도를 말해주며 그것이 단순한 거래인지 아니면 시스템 탈출을 위한 패닉인지를 구별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은의 속도는 댐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시간이라는 지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 가격이 $10 움직이는데 며칠이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절대적인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랠리의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은이 $20에서 $30로 이동했을 때 그것은 고된 행군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145일이 걸렸습니다. 은행들은 1인치마다 싸움을 걸었고 알고리즘은 모든 반등마다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지루한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40달러에서 50달러로 이동했을 때 상황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39일이 걸렸습니다. 저항이 약해지고 있었고 공매도 세력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70달러에서 80달러로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단 6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벽이 되었어야 할 90달러에서 100달러 구간은 단 10일 만에 돌파되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145일에서 39일로 그리고 6일과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항의 기하급수적인 붕괴입니다. 이것은 매도자들이 시장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알고리즘적 억압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저항 수준에서 매도하라고 지시하는 기계들이 실물 매수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직 상승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차트의 이 부분은 물리학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마치 대기권 중력을 벗어나는 로켓과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저항은 줄어들고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지난 2주간의 순수한 모멘텀과 이 속도에 근거할 때 저의 분석은 경고를 비명처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달러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에 정부 셧다운이 강타하고 데이터 블랙아웃에 패닉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다음 가격 레벨들을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100달러와 110달러 사이의 저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가격대에서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에서의 가격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곳은 푸른 하늘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 주 주말까지 110달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5일 만에 10달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속도 추세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보통 자산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면 조정을 예상합니다. 하락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은은 독특합니다. 은은 위기 상황에서 기펜제, given, good처럼 행동합니다. 기펜제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경제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세상에 화폐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공포를 유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가담합니다. 이것은 피드백 루프입니다. 100달러일 때 사람들은 20달러일 때보다 더 필사적으로 은을 사고 싶어 합니다. 20달러였을 때는 그것이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100달러일 때 그것은 생존입니다. 심리가 탐욕에서 공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탐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제입니다. 그러니 차트를 보고 과매수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매수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화폐 붕괴 상황에서는 화폐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것도 과매수 상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항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폭발하는 동안 은행 시스템의 수면 아래에서는 어두운 구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배관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곧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임을 시사하는 기술적 신호입니다. 은이 날아오르는 동안 유동성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동성 죽음의 스프레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SOFR과 IORB 사이의 스프레드와 그것이 왜 당신의 401k 연금 계좌를 박살낼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고 진지한 투자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송의 핵심 부분입니다. 잠시 가격 차트를 내려놓고 저와 함께 금융 시스템의 엔진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모두가 자동차에 반짝이는 페인트와 주식 가격, 그리고 은 캔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엔진의 오일 압력은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주요 시장 붕괴를 예측했던 기술적 신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동성 죽음의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개의 약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SOFR, 즉 담보부 이길물 조달 금리입니다. 이것은 실제 돈의 비용입니다. 은행과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룻밤 동안 현금을 빌리기 위해 서로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민간 시장의 심장박동입니다. 두 번째는 IORB, 즉 지급준비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가짜 돈의 금리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상업은행들에게 현금을 연준에 가만히 놔두라고 지급하는 뇌물입니다. 건강하게 기능하는 세상에서 이 두 숫자는 손을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연준이 5%를 지급하면 민간 시장도 5%를 청구해야 합니다. 스프레드는 0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스프레드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 금리인 SOFR가 IORB보다 훨씬 높게 치솟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민간 은행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연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공식 금리 따위는 관심 없어.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 이것은 연준이 현금이 충분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서 현금이 희귀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유동성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포 시장에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정부 셧다운을 보고 있습니다.